안녕하세요. 강서대문구 발표를 맡은 이지은입니다. 저희 팀 강서대문구 알고션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다음과 같이 팀 소개, 서비스 기획 및 기능 소개, 기술적 도전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 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강서대문구 팀입니다. 팀원들이 모두 강서구와 서대문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팀명을 지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저 이지은과 배지훈님이 맡아주셨고, 백엔드는 김태훈님, 이승규님이 맡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기획 및 기능 소개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통해 알고션이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소리 들리시나요? 잠시만요.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알고서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알고리즘 지식인 플랫폼으로 기획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팀 강서대문구가 겪은 기술적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경험부터는 각 경험을 대표하는 팀원이 돌아가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다시 안녕하세요. 강서대문구의 프론트엔드를 담당한 이지은입니다. 제가 바로 또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기술적 경험은 리액트 서스펜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성능 저하 개선 경험입니다. 기존의 알고션 컴포넌트 내부에는 복잡하게 얽힌 로딩 로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로직을 분리하기 위해 리액트 서스펜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리액트 서스펜스는 내부에서 던져진 프로미스를 캐치해서 해당 프로미스의 상태에 따라 다른 UI를 보여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자식 컴포넌트가 약간 주체적으로 프로미스를 드로우해서 상위 컴포넌트와 소통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저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멋지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리액트 서스펜스 로딩 로직을 분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알고션 컴포넌트 내부 로직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면 오늘 발표 주제가 되지 못했겠죠. 서스펜스를 도입하자 또 다른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워터폴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워터폴 현상이란 데이터 패칭이 마치 폭포처럼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스펜스 내부 데이터 패칭을 실행했을 때 두 데이터 패칭이 동시에 실행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보이시는 그림처럼 순차적으로 실행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모든 데이터 로딩이 완료될 때까지의 시간이 극단적으로 길어져 결국 성능 저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왜 이런 워터폴 현상이 발생한 걸까요? 바로 서스펜스는 프로미스가 리졸브 될 때까지 모든 후순위 작업을 일시정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의 getData1과 getData2는 서스펜스 컴포넌트 내부에서 실행되는 비동기 API입니다. getData1이 먼저 실행되어 프로미스가 던져지면 프로미스가 이를 캐치해서 해당 프로미스가 리졸브 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일시 중지하게 합니다. 이로 인해 getData2가 바로 실행되지 않고 getData1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getData1이 완료되고 프로미스가 리졸브 된 후에야 그제서야 서스펜스가 이를 감지하여 다음 작업인 getData2를 실행합니다. 이처럼 모든 비동기 로직이 완료될 때까지 일시정지하는 서스펜스로 인해 서스펜스 내부의 API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되었고, 이는 렌더링이 완료되기까지의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어나게 했습니다. 따라서 순차적 호출을 제거하여 렌더링 속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순차적 호출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리액트 쿼리에서 기본 제공되는 유제 서스펜스 쿼리스 메서드를 이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서스펜스당 하나의 비동기만 담당하도록 API를 각각 다른 서스펜스로 감싸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방법이 가독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첫 번째 방법으로 워터폴 현상을 해결했습니다. 유즈 서스펜스 쿼리스를 적용한 결과 모든 데이터 패칭이 비동기적으로 실행되면서 사진과 같이 렌더링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트러블 슈팅을 통해 서스펜스 내부 동작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색 엔진 최적화 발표를 맡은 배주호입니다. 먼저 검색 엔진 최적화란 웹사이트나 웹페이지가 검색 엔진 결과 페이지에서 상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음, 다음은 SEO에 관련된 사진인데요. 검색 엔진 최적화를 거치지 않은 블로그는 마치 우주로 흘러가는 블로그라는 재밌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블로거가 아무리 열심히 블로그를 작성해도 검색 엔진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블로거 본인만 확인하는 일기장이 되지 않을까요? 저희 프로젝트 SEO의 목표는 알고전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 저희 사이트가 최상단에 오게끔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색 엔진 최적화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검색 엔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타이틀과 메타 태그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저희 사이트의 헤드 태그를 캡처하신 건데요. 검색 엔진은 타이틀 태그를 통해 페이지의 내용을 파악하고 사용자에게 표시할 검색 결과의 제목으로 활용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은 메타 태그를 통해 페이지 내용을 소개합니다. 밑에 있는 오픈 그래프 메타 태그는 소셜 미디어에서 페이지가 공유될 때 사용되는 메타 태그입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각각 타이틀 태그와 오픈 그래프 메타 태그의 적용 사진입니다. 다음은 로봇.txt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로봇.txt는 검색 엔진 크롤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파일인데요. 이 파일을 통해 웹사이트 소유자는 어떤 부분을 크롤링하도록 허용하거나 금지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이트맵을 생성하는 방법인데요. 사이트맵은 웹사이트의 페이지 구조를 검색 엔진에게 알려주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주로 검색 엔진이 웹사이트를 크롤링하고 색인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리액트 헬멧 어싱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리액트는 하나의 index.html을 가지는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따라서 각각의 페이지에 맞는 타이틀과 메타 태그를 넣어주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면 쉽게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상위 컴포넌트를 헬멧 프로바이더로 감싼 후에 각 페이지마다 헬멧 태그 안에 타이틀과 메타 태그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헬멧 컴포넌트들을 따로 관리하는 파일을 만들어서 각 페이지마다 그에 맞는 헬멧 컴포넌트를 임포트해서 렌더링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리액트 스냅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리액트 헬멧 어싱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페이지마다 다른 타이틀과 메타 태그를 넣어주었지만 여전히 크롤러가 바라보는 HTML 파일은 하나입니다. 리액트 스냅 라이브러리에는 프리렌더링 기술이 있는데요. 이는 웹 크롤러가 볼 수 있도록 페이지의 모든 요소를 사전 로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프리렌더링은 페이지 요청을 낚아채어서 사용자가 크롤러인 경우에 캐시된 버전의 페이지를 전달하여주고 크롤러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페이지를 전달해줍니다. 패키지 제이슨에서 포스트 빌드 명령어를 통해서 리액트 스냅 명령어를 실행하게 된다면 빌드 폴더 내에 각 페이지별 index.html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완료하면 검색 엔진 최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사이트를 검색하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정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이트가 검색 엔진에 노출되려면 해당 검색 엔진 서치 콘솔에 사이트를 직접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저희가 아까 만들어 놓았던 사이트맵 XML을 그 각 서치 콘솔에 추가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우선 네이버와 구글 검색 엔진에 사이트를 등록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구글 검색창에 저희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입니다. SEO 작업을 한 후에 검색창으로 사이트를 직접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이 꽤나 매력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림 기능에 대해 말씀드릴 김태호입니다. 오늘 알림 기능을 쇼트플링으로 구현을 하려고 했으나 유저의 수가 많아지면 HTTP 리퀘스트 오버헤드로 인해 서버에 부담을 주면서 서버의 응답 속도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SSE와 쇼트플링을 구현하고 성능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실시간성을 위해 풀링 주기는 5초로 정했습니다. SSE는 클라이언트와 연결을 한번 맺으면 그 이후로는 서버에서 데이터를 일방향적으로 클라이언트로 보내줍니다. 쇼트플링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API 요청을 일정 주기마다 함으로써 응답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SSE는 이벤트 또는 시간 기반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시간이면 쇼트플링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벤트 기반으로 동작하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이벤트 기반으로 SSE 통신을 하려면 옵저버 객체와 프로비스 객체를 동시에 다루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RxJS를 사용을 했습니다. RxJS는 옵저버블 객체로서 이벤트와 프로미스를 편하게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코드를 보시면 fetch는 프로미스를 반환을 하는데 이를 가공하는 절차, 그러니까 맵이나 필터 등을 거쳐서 해당 이벤트를 원하는 객체에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RxJS로 유저에 대한 이벤트를 관리를 했습니다. 이때 옵저버블 객체를 불가피하게 인메모리로 관리를 했는데 이는 스케일 아웃이 인메모리는 공유가 안 되어 알림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 아웃이 인메모리가 공유가 안 되는 문제를 레디스를 통해서 해결했는데요. 우선 알림이 유저에게 도착하는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답변 채택 등의 행위로 인해 와스에서 알림이 발생을 하면 와스에서는 레디스로 이 알림을 메인 채널에 전송을 합니다. SSE에서는 메인 채널에 메시지가 도착하는지 감시하고 있다가 메인 채널에 메시지가 도착하면 이를 접속한 유저가 구독하고 있는 채널로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이 과정에서 SSE나 와스는 필요한 경우 DB를 사용합니다. SSE와 쇼트플링의 응답 평균 시간을 구해보았는데요. 많은 유저가 있다 가정을 하고 동시에 요청을 많이 보낸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이때 응답 시간을 보면은 HTTP 리퀘스트 오버헤드 등의 문제로 인해 쇼트플링은 SSE보다 약 8%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SSE 관련해서 최적화를 시도를 해봤는데요. SSE에서 알림을 줄 때 ORM 쿼리와 로우 쿼리를 비교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ORM으로 프리즈마를 사용을 했는데 이때 불필요한 쿼리문이 나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불필요한 쿼리문을 없애면 더 빠른 응답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약 7%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합 인덱스를 활용하여 쿼리 실행 속도를 단축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복합 인덱스를 건 거는 유저 아이디랑 그 유저가 해당 알림을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컬럼에 대해서 복합 인덱스를 걸었고요. 그때 약 23% 성능 향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시간 알림을 구현할 때 풀링보다 SSE가 더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로우 코리아 웨어절에 자주 사용하는 컬럼을 인덱스로 등록하면 성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알림 기능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대문고 팀의 이승규입니다. 저는 저희 서비스 알고션이 유명해졌다는 상황을 가정하고 TPS 개선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1초당 요청 1000개를 보내고 TPS를 한번 측정해 보았습니다. 5주차 구현 결과에 대해 J미터를 사용해 TPS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TPS가 150 정도로 매우 낮았습니다. 저희 서비스의 어디가 병목인지를 여러 번의 TPS 측정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API 서버와 DB 사이 어딘가에 병목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PI에 맞는 복합 인덱스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때 TPS가 150에서 565로 3배 정도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표했던 TPS 1000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존에 한 대였던 API 서버를 조금 늘려보기로 했습니다. 서버 대수를 늘리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직접 서버를 증설하는 방법이나 네이버 클라우드의 스케일링 서비스 등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 우아하게 서버 대수를 늘릴 수 있는 쿠버네티스를 도입해 보았습니다. 쿠버네티스에 대한 소개는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면서 코드로 서버 대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버를 2대로 늘리자 TPS가 15% 정도 향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서 제공하는 오토 스케일링 기능을 도입해 보았습니다. 제가 부하 테스트를 진행하자 알아서 서버 대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버 TPS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MySQL의 디폴트 맥스 커넥션은 15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API 서버가 많아지면서 커넥션 풀이 크게 증가했고 150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MySQL의 맥스 커넥션을 늘리는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로 목표치를 거의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시까지 적용하면 목표치를 완전히 달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